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한 법 한마디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멋지게 바꾸는 법길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정월대보름의 불엄처럼 제가 여러분 삶의 부스럼은 모두 다 깨끗이 법으로 없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법은 밥이다. 오곡밥과 같은 법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다양한 법에 오곡 같은 데이터를 선물해 드릴게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여러분에게 새 희망이 되고자 하는 남자 기리기리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한다. 반갑습니다. 예. 야, 아무래도 오늘 오프닝 인사가 그죠? 정월 대보름을 겨냥해서 한마디씩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날 참 재밌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불엄도 깨고, 그죠? 예, 쥐불놀이 막 돌리고, 예. 저도 불엄은 깨서 지금도 먹고 있지만 쥐불놀이 같은 거는 사실 접하기 쉽지 않은데 어느 시대의 사람이신 거예요? 야, 엽전 갖고 다니신 것 같은데 지금? 외할머니 집 가면은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런 거 이렇게 돌리고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했어요. 그래요. 분유통에다가 그렇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그 철사를 해가지고 맞아요. 돌리던. 저도 사실은 이 흐름상 놀리고 싶었지만은 네. 기억나죠? 너무 명확히 해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컸는데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래요. 저는 이 출연자분들, 우리 한참 이 오빠인 큰오빠님들과는 선을 좀 그을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긋고 싶었는데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서. 이번 주말 뭐 정월 대보름인데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주말이면 이제 아이들과 뭐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주말을 앞두고 조금 아이들이 좀 몸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감기가 오거나 주말에 이러면 또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또 애들이 감기 걸리면은 이제 온 가족이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저도 빨리 경험해보고 싶네요. 이제 곧 네, 좋은 소식도 뭐 다 전해졌으니까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근데 어쨌든 아이가 금요일에 내일 쉰다고 막 실컷 놀고서 감기를 주말에 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말 휴일에도 여는 그 어린이 병원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빛 어린이 병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오.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야간에도 열고 또 주말 휴일에도 한다는 소아병원인데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국에 보니까 2024년 올해 1월 기준으로 66곳밖에 없더라고요. 달빛 어린이병원은 운영 시간이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 늦은 밤까지 하는 곳도 또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병원은 아니에요. 임 변호사님, 관련법이 좀 통과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밤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이런 응급실 가서 진료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야간과 휴일에 소아진료기관 지정 지원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응급실 과밀 문제나요? 아니면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1월에.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그냥 지역 사업 차원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딱 지정을 해서 운영은 해두고 있었는데,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요,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자체가 별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너무 그 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는 아예 소아과가 없는 곳도 많다고 그러고요. 예, 갈수록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아 청소년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몇몇 의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높은 위험 부담에 낮은 보상 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고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적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연히 그 저출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조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개설된 소아과 병의원이 모두 564곳인데 폐업한 병의원은 총 580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군다나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의 지원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의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잖아요. 소아 전문의 지원 양성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 수련에 필요한 수련 보조 수당을 매월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아, 정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기리 씨도. 맞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정부에서 좀 팍팍 지원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꼭 좀 지켜주십시오. 네. 누가 보면 벌써 애 아빠 된 줄 알겠네. 예, 차근차근 또 해나가시기를. 나중에 한번 저 삐뽀삐뽀라고 책 있어요. 네. 그거 좀 선물로 드릴게. 이런 공감, 1911 삐뽀삐뽀 공감대가 또 있으신가 보네요. 아, 그럼요. 임신 출산 대백과도 아이, 제가 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고 싶네요. 예. 삐뽀. 자, 앞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언제든지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병원들이 이 또 대책들이 쏟아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응답하라 21대 국회 세상 곳곳을 밝히는 보름달빛 같은 21대 국회 통과법을 살펴봐야겠죠? 오늘 우리들의 법이 주목한 법은 바로 이겁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엄밀한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정말로 가해자의 행위를 용서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토킹은 창의적이다. 창의적. 네, 그리고 발전적이다. 그래서 저는 스토킹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까지 스토킹을 볼 것인가,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의 규정을 만들어두면 어떨까. 자, 이분의 이름 곁에는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신뢰.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수많은 여성들의 어둠에 빛을 선사하는 법조인 서혜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리 씨, 어떻게 우리 서혜진 변호사님 많이 또 뵀잖아요. 팬입니다. 우리 네.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뵀는데 굉장히 이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피해자분들의 감정이 대신해서 뭐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면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MBTI는 ENFP예요. 저는 되게 재밌고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방송에서는 제가 너무 좀 진지하고 근엄한 사람처럼 굉장히 또 이성적이고 그렇죠. 또 논리적으로 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 되게 약간 감정이 좀 앞서고 그런 사람이라 되게 자제하죠.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게. 아, 그러면 굉장히 네. 피해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으면은 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피해자를 도와야 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몰입하면 사실은 피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그 감정은 공감을 해주되 조금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은 남겨두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F로 들어가는 이제 좀 감수성이 뛰어난 편인데 네. 그래도 이성적인 질문 한번 던지자면 네, 네. 알쓸범잡 나오고 나서 좀 어떻게 의뢰가 많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것과 예. 그 의뢰의 건수는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요? 저희의 그래요? 정설이에요. 그래요? 네, 사건 수가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 이런 건 없고, 예. 근데 저는 원래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건데 이제 다른데 가시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그런 게 좀 반갑죠. 예. 아, 그 정도. 반가운 일이 예. 늘어나는 거지. 네, 네. 그렇군요. 아, 식당에서 이제 밥 한 공기 정도 더 서비스. 먹는 거 되게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뭐 위원회나 이런 회의 같은 데 가면 같이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제 봤다 이러고 하면 좀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그 정도.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언론의 주목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들에서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자 측 대리인을 네.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도 이와 관련된 사건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제 사건의 의뢰인들이 거의 뭐 한 10명 중에 8, 9명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성폭력, 뭐 스토킹, 뭐 이런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실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들은 거의 피해자인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서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킹입니다. 자, 그래서 정한 주제, 우리 전 팀장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법 주제는 범죄와 구애 사이 스토킹을 막아라.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입니다. 야, 그러니까 22년이라는 건요. 그만큼 오랜 세월 스토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스토킹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건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스토킹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다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또 이제 좋아해 주시는 팬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스토킹이라기보다 그냥 토킹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한테. 아, 그래요? 아, 대화를 좋아하시는구나.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 피드백을 참 잘해주는 아주 고마운. 그럼 진짜 고마운 팬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인데 이 팬들이랑 이런 관계를 맺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그 더 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와, 거기서 정말 열렬한 팬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변질되는 그 관계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런 집착이 될까 봐 혹시 그분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멀리 아니, 했어요. 토킹만 좋아하시는 팬분들인데 왜 혼자서 그렇게 앞장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제가 너무 네? 몰입을 해가지고 팬분들이 섭섭하시겠네. 섭섭하시고. 예. 자,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집까지 막 그 주거 침입을 하고 뭐 이런 좀 불상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 또 방지법까지 제정이 됐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이제 범죄로 봐서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제정될 때만 하더라도 22년 만에 입법 성과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예. 22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그 입법 지연의 문제가 더 컸던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사실 법은 너무 이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있었던 거고 그 역사가 뭐 공식적으로는 22년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너무 지연된 입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결정적 사건들, 강력 범죄가 이뤄지고 나서야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결정적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김태현 사건,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신상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 이제 아실 텐데 노원구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노원구에서 한 특정한 여성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결국에는 그 스토킹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 변질되고 살인의 마음을 먹게 되고 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자매와
어머니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도 만약에 그때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더라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던 사건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이 법률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사건이 요 비슷한 시기에 되게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예. 학원에 계속 1년 동안 계속 뭐 낙서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스토킹이 그냥 경범죄 처벌법에 아주 약하게 교통법규 정도 위반하게 되면 이렇게 받는 범칙금 요 정도로밖에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얼핏 기억이 납니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 유명하세요, 맞아요. 네. 막 결혼한 사이라고까지 막 학원에 와서 막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그럼 그 스토커는 이렇게 좀 형벌이 제대로 그 당시에 업무 방해 이런 걸로 사실은 처벌 받았어요. 구속되긴 했는데 사실 이 바둑 기사님이 1년 동안 다 받은 피해에 비하면은 사실 그 형벌이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련의 사례들이 있은 후로 국민적인 좀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과연 충분하고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서 변호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팀장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주시죠. 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스토킹은 이제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잠시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스토킹 처벌법은요, 2021년 3월 2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법적으로 스토킹이 무엇인지 정의된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가 되게 되었고요. 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전기 통신 등을 활용한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좀 내용이 포함이 됐을까요? 네, 이게 한번 이제 제정 당시에는 사실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제 개정을 작년 7월에 한번 겪으면서 조금 더 내용이 이제 조금 더 풍성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5가지 대표적인 유형만 스토킹 행위로 포섭을 했었다면 이제는 한 2가지 유형 행위를 정도 더 이제 늘려서 한 7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로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토킹이라는 건 사실 법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누구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몰래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막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이 되는 거고요. 뭐 문자를 자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제가 아는 뭐 이렇게 형 중에 임우일 씨라는 저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 좀. 네. 네, 임우일 씨가 예. 새벽에 카톡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 뭐야? 그거 외로워서 또 이유가 있잖아요. 법률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너무 외로운 외로워서 친구한테 사랑하는 기리 씨한테 연락하는 거. 아끼는 동생한테 좀 네. 하는 게 동생이 못 됐네. 받아주세요. 2시에 잘 자라고 하고 6시에 일어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이런 것도 온라인 그게 스토킹에 만약에 이제 기리 씨가 너무 내가 싫다. 그리고 싫다라는 의사도 표현을 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시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친구 간에 그렇게 친밀한 마음에서 연락 주고받고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전혀 이제 법률이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일이 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못난 동생 뒀네요. 우일이 형. 예. 자, 어떻게 이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확실히 처벌이나 수사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처벌법 제정 이후에 확실히 이제 일선 경찰에서는 스토킹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도 2013년이 되어서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2013년 이전에는 아예 그냥 스토킹은 우리 법률에 그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이제 가서 경찰의 얘기를 듣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름 뭐 협박이나 주거 침입이나 이런 다른 범죄가 발생하면 그때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라는 사실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사실 경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현장 경찰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위험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접근 금지 그리고 뭐 연락 금지 100m 이내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들,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억제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잠정 조치 이후에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스토킹 신고를 본인이 당한 데 대해서 이제 약간 보복 심리를 갖고서 범행을 저지른 김병찬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였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했던, 이때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신당역 살인 사건.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일들이라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물론 많은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구멍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맞아요. 싶거든요. 특히 그 김병찬 사건은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전 남자친구인 김병찬한테 스토킹을 시달렸고요. 그래서 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런 게 생겼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행위자한테 접근하지 말라,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잠정 조치 명령까지 내려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당시에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네. 근데 그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해를 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그 스마트워치도 당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사실은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어떤 잠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살해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가해자의 마음을 사실은 중단시킬 정도의 어떤 제재력은 없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신당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당역 사건 역시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실 이미 이전에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지내다 보니 그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판결 선고가 나기 하루 전날 그 피해자를 그 신당역에서 정복 입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좀 우리가 이런 범죄를 좀 엄중하게 보고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 뭐 이런 걸로 구속이 됐었더라면 그러면 완전하게 차단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주환도 이게 스토킹 처벌법은 당시에는 피해자가 저 이제 신고했지만 처벌 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처벌 불원이라고 하거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럼 그냥 처벌할 수 없었던 범죄였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의사 불벌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가해자들이 일단 스토킹 신고가 되면 일단 그 신고를 좀 취하시켜 봐야지. 뭐 합의를 해봐야지 아니면 얘를 압박해서 고소를 못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더 큰 피해를 피해자에게 주는 거죠. 그 극단적 피해는 사실 살인까지 가는 거고요.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폐해가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김병찬 사건에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된 또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임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은요, 20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착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중요 개정 사항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반의사 불벌죄 굉장히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제정 당시에도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그 처벌 체계가 좀 비슷한데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정말로 가해자의 행위를 용서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형사 절차가 너무 지난해서 내가 괴로워서 또는 협박받아서 결국에 스토킹 처벌법을 우리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사실 많이 냈었고요. 결국에 작년 7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제일 먼저 반의사 불벌죄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삭제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그 어떠한 그 의견 충돌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됐다는 건 그야말로 바로 이제 처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동학대나 성폭력처럼 스토킹 범죄도 이 국선 변호사가 지원이 됩니다. 네, 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이제 국선 변호사의 특례,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자에게 국가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좀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전자발찌 부착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언제부터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건지. 네. 네. 전자발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전자발찌 부착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은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스토킹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있고 그 법률에 따른 요건에 갖추게 되면 전자발찌 같은 게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례가 최초의 사례예요. 그 스토킹으로는 또 이 사람이 재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자발찌 첫 부착 사례가 나왔던 거고요. 네네. 올해 1월 12일부터는 굳이 전자장치 부착법까지 안 가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이 자체만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이라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뭔가 피해자를 대해서 스토킹을 할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명령하는 형식으로 그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보자면 스토킹 처벌법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스토킹 범죄 그 행위와 처벌을 규정을 했고요. 또 반의사 불벌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구애와 범죄 사이 스토킹을 막아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부터 보호하라. 스토킹 방지법입니다. 그렇죠. 이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법이 스토킹 방지법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짚어주시죠. 네, 스토킹 방지법의 정식 명칭은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요. 그 내용,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요. 어떤 지원 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그리고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시설의 장은 필요하면 경찰서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에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긴 한데요. 들어보니까 이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정말 도와주는 그런 기관, 뭐 활동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런 거를 더 강하게 규정해 놓은 그런 법률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스토킹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좀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제정이 된 문제가 있어요. 이미 제정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늦게 제정이 된 건데 이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가 막 되게 많이 보호되고 이렇다기보다는요. 어쨌든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스토킹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쯤에 여성가족부에서 상당 긴급보, 그다음에 뭐 긴급 임시숙소하고 임대주택 같은 주거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중에 이제 스토킹 피해자한테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임시 숙소를 지원하는 그런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서울, 부산, 충남, 그리고 전남, 경남, 인천 이렇게 6개 시도가 앞장서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500여 여성단체들이 추산한 정부가 삭감한 여성 폭력 관련 예산이 14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원이 뭐 얼마나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정책에 항상 예산이 문제가 있네요. 네.
아, 그런데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모든 스토킹 피해자를 다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네, 없는 네. 상황이니까. 그렇죠. 모든 피해자를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걸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 최소한 경찰에 신고는 된 사건, 그런 사건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뭐 심리 치료 지원한다든지 의료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연계해서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자라면 저 이런 것들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경찰 신고인데 너무 혼자 하기 힘든데 변호사를 혹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저희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연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방지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자 보호 또 신변 안전 조치가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 있다라고 네.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도 앞으로 좀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요 보완의 문제는 결국에 인식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과 제도가 되게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준은 아니고요. 뒤늦었지만 그래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런 스토킹 피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범죄 피해와는 조금 뭐 다른 거 아니냐, 뭐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다친 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본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좋은 법률과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운용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인식의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런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문제가 사실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경우에든지요. 법이 사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이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지금 우리 법률에 아까 제가 개정된 이후에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최근에 다시 들어온 게 뭐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 제가 만약에 전민기 선생님 SNS 계정을 사칭해서 만들어요. 전민기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누가 봐도 스토킹이잖아요. 또는 더 나아가서 전민기의 어떤 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어떤 유명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냥 뭐 평범한 대학생, 회사원 이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개정을 통해서 스토킹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불과 이게 이 사칭 개정이라는 것도 뭐 예전에 있었지만 막 이렇게 폭증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더 피해가 많잖아요. 네, 나는 안 하는데 SNS 안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 제 이름으로 이미 5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저게 사칭 개정. 저도 모르게 막 근데 또 그분은 또 마음이 좀 좋으셔서 그런지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작성해 주셔서 내가 봐도 마음에 드는 저인 거예요. 근데 저런 거는 뭐 되게 나쁜 얘기를 올렸다든지 네네. 뭐 되게 뭐 성적인 얘기를 올렸다 그렇죠. 이러면은 네.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답장을 또 했더라고요. 많이. 네. 어우, 그건 더 소름 돋네. 김기리인 척 하면서 답장을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네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스토킹이 항상 창의적으로 일어나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토킹은 창의적이다. 창의적. 네, 그리고 발전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 정의 규정 자체를 지금은 7가지 유형에 딱 국한해서 이것만 스토킹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8번 정도를 더 써서 기타 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의 규정을 만들어두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좀 물론 되게 제한적이지만 그런 피해자들, 그런 스토킹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입법을 하는 해외 국가도 있어요. 독일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여기 돼 있어요. 기타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킹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까지 스토킹을 볼 것인가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뭐 항상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스토킹은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좀 법안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킹 처벌법, 방지법까지 좀 두루 살펴봤는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좀 감성적인 MBTI의 소유자이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워낙에 스토킹에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의 또 이 감정 또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스스로도 굉장히 좀 힘드신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스토킹 사건으로 국한하자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대리를 스토킹은 제가 한 번도 이제 가해자 대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는데 스토킹 피해 대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가해자와 제가 소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 그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할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스토킹했는데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저한테 계속 좀 집착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이제 변호사님께. 네, 변호사들이 그 스토킹 피해에 사실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저희 그래요. 실제 사건도 있었고 그래도 와 나도 이렇게 이런데 이 피해자는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러네. 네, 이런 생각 들고 한 사람이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 과정에 내가 같이 있어줬다라는 게 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킹 관련 법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임재 변호사님께는 또 선배 그렇죠. 거죠? 정말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요. 전 이 스토킹 처벌법이 완성형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께서 든든하게 함께해 주시면 이 법도 점점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범죄자 구속하고 유치하고 또 전자장치 부착하는 데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서 변호사님이 나중에 일이 없어서 네.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방송 나갈 데 없습니까 정도 물어볼 정도로 네, 네. 좀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네. 예전에 자주 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또 오겠습니다. 또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 일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정말 이 스토킹법 제가 알게 된 거를 좀 주위에 좀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뿐만 우일이 형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만 좀 연락하라고. 형, 좀만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사랑합니다. 네. 이 국회에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가 폭력 사건은 좀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민생의 문제. 근데 이걸 자꾸 뭔가 여기에 이념을 더 씌우고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되게 좀 후진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킹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식을 전환해서 이것이야말로 민생 법안이다라는 마음을 국회가 더 많이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 좀 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4도 3촌이다. 아니면 더 나가서 뭐 2도 5촌이다. 오. 농촌에 간다면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왜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면은요, 한 끼 한 끼 밥도 내가 키운 농작물로 이렇게 천천히 해 먹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주말 농장 같은 거 많이 하죠. 맞아요.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텃밭을 또 분양해 주는 곳도 그렇지.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흙을 만지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흙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의외로 농촌에 내려가면 빈 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이 남의 땅에 농작물 심어서 수확하는 경우가 또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농작물은 누구의 겁니까? 저기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안 심었으니까 음. 반반? 반반.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이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어서 벌어진 일을 오늘 사연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들아, 이 드넓은 블루베리 농장이 보이느냐? 에게 드넓기는 코딱지만 하구만. 블루베리가 어딨어? 설마 저 두 나무야? 아이, 우리 아들은 눈썰미도 좋아. 이건 아빠가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심어본 거야. 근데 아빠 여기 땅이 우리 거야? 그야 당근 아니겠지. 하지만 10년이 넘게 비어있는 땅은 말이다. 모두에게 열려진 오픈랜드 땅이라 생각한다. 아빠는 에휴, 그 어이없는 꿈보다 해몽. 지긋지긋하다 아빠. 이 자식이 참 누굴 닮아서 이리 직설적인겨?
아니, 직설적이긴 날 닮아 우리 아들 그냥 똑 부러진 건지. 근데 뭐 괜찮겠지. 내가 농사 지으면 아무리 남의 땅이라도 내가 농사 지은 거잖아. 아, 그럼 괜찮아. 녀석들이 잘 자라나서 매번 와봤는데 주인 내 코빼기도 못 봤어. 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블루베리를 따먹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사과나무겠지. 자, 동작 그만! 아니, 당신들 누구요? 누군데 남의 땅에 블루베리를 이렇게 심어놓은겨? 아니 누구세요? 아, 누구긴 누구요? 이 땅 주인이지. 아이고야, 이거 블루베리가 아주 저 실하구만. 이거 당장 블루베리 거기 딱 놓고 나와요. 그렇게는 못하죠. 이 블루베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2년을 넘게 자식처럼 키워놓은 겁니다. 에헤이, 내 큰맘 먹었다. 그냥 땅만 가져가시죠. 아유, 아빠, 땅은 물건이 아니야. 아들 하나는 떡소리 나네. 이거는 누구 땅? 내 땅. 이 내 땅에서 난 이 모든 풀도 다 내 거지. 그러니까 그 블루베리도 내 것이 아니겠어? 이? 아니 무슨 풀? 잡초하고 비교를 해요. 땅만 당신 땅이고 이 블루베리는 우리 나무에서 우리가 심은 블루베리 나무에서 나온 건데. 그럼 자, 무시하고 얼른 저 따자고. 누구 맘대로 딱 기다려봐요. 이? 만약 가져가면 이거 도둑질이야. 기다려봐봐. 경찰서죠? 여기 도둑 가족 좀 냉큼 잡아가서. 이? 아, 진짜 불길하다, 불길해. 엄마, 아빠,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가면 아빠만 가는 거지. 야, 엄마가 확실하네. 손절이 확실하네. 확실하죠.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없고요. 이 일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빠의 단독 범행이다. 네. 예,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남의 땅에 내 땅이 아닌데 네. 그냥 비어 있는 땅이라고 블루베리를 심어놨단 말이죠 지금. 그럼요. 사실 이것도 굳이 심을 거면 좀 물어보고 심으면 됐을 텐데 몰래 심은 것도 참 이상해요. 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사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이제 블루베리가 아니라 배나무였는데요. 그 A씨가 2021년 10월에 B씨의 땅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열매를 가져갔다고 네. 절도죄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A씨가 B씨 땅에 몰래 배나무를 심고서 열매가 열리길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땅 주인인 B씨가 나무를 철거하라고 이제 A씨에게 요청했는데도 A씨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이 철거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다른 사람의 땅이더라도 몰래 나무를 심고 가꾼 거는 A씨이기 때문에 이 열매도 A씨의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땅이 B씨 거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몰래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B씨의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열매가 땅 주인 거냐 심은 사람 거냐. 자, 재판 결과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좀 쉽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다. 네. 남의 배인데 내가 그걸 따갔다. 그럼 기린님 무슨 죄가 될까요? 이거는 절도죄가 되겠죠. 그렇죠. 절도죄는 형법상 죄가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배나무를 심은 사람이 A씨의 배다라고 한다면 A씨가 따도 당연히 절도죄가 되지 않겠죠. 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절도죄를 인정을 하고요.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땅 주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 그 나무는 토지의 주인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단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민법 제256조를 봐야 됩니다. 이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는 건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정당한 권한이 뭐죠, 그러면? 네, 이런 게 참 사실 법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게 기린님 땅인데 그냥 함부로 배나무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즙 장사를 하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을 하고 여기서 수확한 배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체결했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실제 사건에서는 주인이 어쨌든 배나무 심은 걸 확인하고 그 A씨한테 나무를 철거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미
이거 철거해라, 이 나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A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나무를 계속 그냥 방치해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정당한 권한도 없고 그리고 땅 주인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방치한 경우라면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땅 주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그럼 남의 땅에 뭐를 심든지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벼나 고추나 마늘, 파 같은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방치된 땅이라면 사실 뭐 파나 상추 같은 건 심었다 하도 모를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 제기하기 전에 확 수확해 버리는 거죠. 임 변호사님, 농작물은 좀 나무하고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이게 농작물과 나무가 달리 평가가 돼요. 앞서 제가 부동산에 부합하면은 토지 소유자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라서 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단골 객관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와. 네, 달라요. 변호사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쪽집게 가위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이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 농사 지은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이 농작물 가져가면 오히려 소유자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네. 내 땅에다가 어쨌든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심어두면 어떡하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함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적인 배상 청구만 가능한 거죠. 왜 그럴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나무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하고 경작물, 농작물은 다를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땅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데 나무는 좀 그런 걸 많이 빨아들이고 새로운 접근법이다. 기발하다. 나무는 좀 땅의 기운을 많이 빨아들이고 네. 그런 농작물은 좀 안 적게 빨아들여서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물도 줘야 되고 씨도 뿌리고 그걸 또 갈아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농사는 일단 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적어도 1년 안에 그 농사는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된 노동력이라던가 비교적 땅을 짧게 사용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작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둔 것이고요. 그에 비해 나무 생각해 보면요. 심어두면 나무는 내가 물을 주거나 내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저절로 비를 맞으면서 좀 쭉쭉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한번 심으면 쭉 가는 거죠. 이런 점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이 열정을 봐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몰래 심은 농작물은 어쨌든 땅 주인이 그걸 함부로 베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남의 땅에다 뭐 막 심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농작물만 가져가지 그거 판도는 다 땅 주인에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무단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못 심게 하려면 뭐 경고 표지판 이런 거를 세워두면 되나요? 왜냐면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농지도 그렇고 특히 건축 같은 거 준비 중인 토지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경작하고 있으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또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 건축하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씨 뿌려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토지에다가 뭐 경작 금지, 무단 출입 금지 이런 팻말 크게 써놓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 이 토지 훼손하고 다른 이용도로 쓰이면은 내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 담긴 현수막 같은 거 걸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팻말이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다. 이거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지막 김기리 평론가의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제가 평론가가 되었군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의 땅에 심은 과일 나무의 소유는 우리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심지도 따먹지도 말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할 수 없을 거라면 반드시 경고 문구를 팻말로 세워둬라. 적어도 내 땅을 지키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